시작해도 될까요, 선생님들? 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주 관찰되는 곤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먼저 이제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네, 봉서산 자연생태학습장의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봉서산에 물가가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걸 잘 몰라서 일단 자주 보이는 곤충인데 이제 물가에서 자주 보이는 곤충인 하루살이를 먼저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양 하루살이라고 하는 곤충인데 이 하루살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기에 따라서 이제 대발생을 하는 그런 곤충이다 보니까 그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인근 상가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가끔씩 굉장히 대발생을 해서 피해를 주기도 하는 그런 곤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물가 근처에서 자주 나오는 이런 동양 하루살이를 먼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가에서 주로 보이는 곤충 중에 이제 잠자리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란 허리 잠자리라고 해서 보시면은 배에 이제 기부 쪽에 하얀색으로 이제 띠가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잠자리들보다는 한번 보셨을 때 이제 굉장히 쉽게 식별이 가능한 그런 잠자리가 바로 노란 허리 잠자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노란 허리보다는 흰 허리가 가깝겠지만, 네, 실제적으로 보면 약간 노란빛을 띠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노란 허리 잠자리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자주 보이지는 않지만, 네, 굉장히 특징적인 잠자리라서 이것도 가져와 봤는데요. 이름이 이제 나비 잠자리라고 해서, 얼핏 보면 이제 굉장히 잠자리치고는 아름답게 생긴 그런 잠자리가 이 나비 잠자리가 되겠는데요. 나비처럼 이제 생겼다고 해서 나비 잠자리라는 이름이 붙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날 때도 약간 나비처럼 이제 나풀나풀 날아다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앞날개 끝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약간 검은색으로 혹은 금록색으로 착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식별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말이 너무 빠른가요? 쌤들 발음 좀 해주세요. 빠른가요? 준비가 아직 쉽지 않으셨나요, 있을 때? 그리고 혹시 중간중간에 네, 질문사항 있으시면 네,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살짝 빠른 관계로 조금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물가에서 이제 주로 보이는 곤충으로 실잠자리 종류의 이제 물잠자리라는 잠자리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날개가 검고요. 그리고 몸도 검은색이거나 아니면 청색이나 이렇게 금속성 광택을 띤 이런 몸을 가지고 있고요. 이 물잠자리라고 하는 잠자리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특징적인 게, 알을 낳을 때 이제 그 물속에 있는 수초에 주로 알을 낳는데 가끔은 물속으로 이제 잠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산란 장면을 찍기 위해서 뭐 잠자리 하시는 분들이 네, 물에 잠수를 해서 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도 있는데요. 그래서 물속으로 잠수가 가능한 잠자리라서 이제 물잠자리라는 이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종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검은 물잠자리, 하나는 그냥 물잠자리.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둘 다 이제 잠수를 해서도 알을 낳는. 그리고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날개나 몸 전체가 굉장히 방수가 잘 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속으로 잠수를 해서 알을 낳는 잠자리라고 기억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속도면 괜찮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보다는 이제 물 밖에서, 산지에서 이제 자주 보이는 잠자리를 볼 건데요. 그리고 이제 가끔 고추 잠자리랑 혼동될 경우가 있지만 이제 고추좀 잠자리라는 잠자리입니다. 고추 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빨갛고 이제 가슴 부분도 빨갛고 날개 부분도 약간 이제
빨간색을 띠는, 한마디로 몸 전체가 빨간 잠자리는 이제 고추 잠자리고요. 고추 좀 잠자리는 배 부분만 저렇게 빨갛게 생긴 저런 잠자리가 고추 잠자리가 되겠습니다. 고추 좀 잠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산지에서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는 그런 곤충이라서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기똥잠자리인데요. 기똥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날개 끝을 보시면은 날개 끝이 이제 갈색으로 이제 착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요거를 이제 기똥잠자리가 아니라 뭐 태극잠자리라고도 부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똥잠자리 종류에는 보통 세 종류, 뭐 기똥잠자리, 산기똥잠자리, 뭐 들기똥잠자리 이런 잠자리들이 있는데 대부분 날개 끝이 저렇게 갈색으로 착색되어 있는 게 기똥잠자리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곤충을 보실 때 아무래도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 아시면은 좀 더 이제 이름을 찾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한번 넣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된장잠자리라고 해서 보통 옛날로 따지면 이제 운동회 하거나 그런 시기에 하늘을 굉장히 많이 메운 그런 잠자리가 바로 이 잠자리가 되겠는데요. 앉아 있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게 많은 네, 그런 잠자리고요. 크기가 이제 고추 잠자리나 고추 좀 잠자리보다는 조금 크고 색깔이 거의 이제 황토색으로 된 그런 잠자리가 바로 이 된장 잠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마리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 뭐 적게는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가 이제 공중에서 이제 비행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실 수 있는 잠자리가 바로 이 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봉서산에 있는 나무들을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사진을 검색해 보다 보니까 나온 나무들을 가지고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곤충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요거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찾은 나무는 이제 아까시나무, 철쭉, 무궁화, 단풍나무, 밤나무, 찔레나무, 매화나무, 벚나무. 뭐 이거 외에도 이제 많은 나무들이 있겠지만 제가 사진으로 찾다 보니까 한 요 정도 찾아서 다음번에 혹시 이제 더 많은 나무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은 그거를 좀 더 추가해서 추가 자료로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아까시나무에서 주로 발견되는 곤충은 이제 아까시 진딧물이 있거든요. 아마 간혹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까시나무의 그 신초 부분, 그러니까 새싹이 새로 이제 나오는 싹 부분 쪽에 저렇게 회색 또는 검은색으로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진딧물이 바로 이 아까시 진딧물이고요. 이 아까시 진딧물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저렇게 이제 첫 번째 사진처럼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진딧물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저것들을 잡아먹는 익충들인 뭐 천적곤충인 무당벌레라든지 풀잠자리라든지 꽃등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먹이 사슬에서 굉장히 또 한 위치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해충이 되겠고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제 오른쪽 사진인데요.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약간 좀 검은색 광택을 띠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어린 약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색 밀랍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붙어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아까시 나무에 발생하는 아까시 잎 혹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산에 이제 가셔서 아까시 나무를 보시다 보면은 저렇게 왼쪽 사진처럼 잎의 끝부분이 살짝 이렇게 말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잎이 말려 있는 걸 보시면 이 안에 아카시 잎 혹파리가 들어있거나 혹은 여기를 이제 피해를 준 그런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갈색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초록색으로 말려 있으면 아마 그 안에 유충이나 아니면 번데기나 이런 상태로 들어있을 거고요. 이게 빠져나간 지 시간이 좀 됐다고 하면은 저 말린 부분 이제 갈색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말려 있으면 이게 아까시 이 폭파리가 이렇게 입을 말고 지금 피해를 주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철쭉에 발생하는 곤충인데요.
철쭉 잎을 보시게 되면 간혹 가다가 이제 그 흰색 점이 굉장히 많고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종종 보이거든요. 그렇게 지저분해 보일 때는 한번 뒤집어 보시면 그 뒤에 저렇게 이제 방패벌레라고 하는 곤충이 네, 저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철쭉 잎에 잎을 가해하는 그런 해충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요. 저렇게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검은색으로 X자형 저런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무늬를 보시면 이제 진달래 방패벌레라고 하는 그 해충이 이제 가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해충이다 보니까 한번 생겨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요. 이 진딧물이나 이런 종류들은 이제 그 흡집을 하고 나면 소화기관을 거쳐서 감로라고 하는 이제 약간 당 성분이 많은 그런 액체를 이제 배설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달고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설탕이나 이런 거를 이제 열을 가하거나 이러면 이제 까맣게 타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배설을 하는 감로에도 당 성분이 많다 보니까 햇빛을 받으면 까맣게 그을리는 그런 그을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을음 증상이 있고 이렇게 이 표면에 흰 색깔 이렇게 피해 자국이 있으면 이건 이제 방패벌레가 지금 가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궁화인데요. 무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를 주는 곤충 중에 하나가 목화진딧물이라는 곤충이 있거든요. 목화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기보다는 봄철이나 가을철에 주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무궁화의 신초 부분에 아무래도 이제 진딧물이 발생을 하면은 이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목화 진딧물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따 뒤에 진딧물 생활사가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이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기주를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동을 할 때는 이제 무궁화에서 월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기 전에 다른 기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 전까지만 이제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여름 이후에는 관찰이 되지 않았다가 이제 늦가을쯤 되면 다시 무궁화로 돌아와서 이제 월동을 하는 그런 진딧물이 목화진딧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단풍나무인데요.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 이제 한 4월이나 5월 달쯤 되면은 이제 진딧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걸 이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진딧물이 바로 이 진사진딧물이라고 하는 이 진딧물이고요. 색깔은 이제 젓갈색이나 흑갈색.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약간 좀 이제 검은색에 가까운 그런 색을 띠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진딧물이 많이 붙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서 월동이 끝난 무당벌레들이 또 이 진딧물을 잡아먹고 그 단풍나무에다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단풍나무에 보면 노란색 알이 엄청 많이 붙어 있을 때가 있는데 다 요 진딧물을 잡아먹고 이제 산란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의 새 잎이나 이제 새 가지를 이제 흡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이나 5월 달에 단풍나무 밑에다가 이제 주차를 해 놓으시면 감로가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이제 찐득찐득하게 되는 그래서 그걸 좀 피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밤나무에 발생하는 곤충인데요. 밤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 하나는 복숭아 명나방이고 하나는 이제 밤바구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충이 이제 밤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밤을 갉아먹는데 간혹가다 이제 산에서 밤을 주워 오시면 이제 거의 50% 확률로 이 복숭아 명나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밤 안에 들어가 있는 애벌레의 반은 네, 복숭아 명나방이 되겠습니다. 성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구분하기가 쉬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노란색 바탕에 이렇게 조그만 검은 점들이 많이 찍혀 있는 이게 성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반은 이제 밤바구미인데요. 이 곤충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충 시기에 밤을 가열해서 안을 파서 먹고 자라서 이제 성충이 돼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곤충이 되겠고요. 보시면 입이 굉장히 이제 주둥이가 길게 뻗어나온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둥이가 길게 뻗어나온 곤충을 보시면 아마 밤바구미거나 뭐 도토리 바구미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입이 길게 뻗어나온 것만 보셔도 아, 요런 종류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아마 구분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찔레나무인데요. 찔레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찔레 수염 진딧물이라고 해서 이제 보시면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찔레나무 신초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녹색의 진딧물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확대한 게 이제 왼쪽 사진입니다. 이 찔레 수염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집이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큰 편이고요. 그래서 이 찔레 수염 진딧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이 찔레 수염 진딧물을 먹는 천적곤충이 뭐 무당벌레라든지 풀잠자리, 뭐 꽃등에 이런 종류가 이제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찔레 주로 발생을 하고 몸 색깔이 이제 녹색이고 하면은 이제 거의 찔레 수염 진딧물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장미에도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미에도 같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장미 등의 잎벌인데요. 잎벌이라고 하면은 약간 조금 생소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벌 중에서 식물을 갉아먹고 자라는 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잎벌인데요. 어, 벌 중에서는 거의 이제 잎벌만이 식물의 잎을 갉아먹는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잎을 갉아먹기 때문에 보통 해충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뭐 이제 말벌이나 이런 것도 이제 위생해충 면에는 들어가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을 쏘거나 이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위생해충에 들어가지만 농작물이나 이런 데 피해를 주는 해충은 네, 잎벌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잎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충들이 단체로 모여서 잎을 이렇게 갉아먹는데요. 이제 그냥 그 곤충 하시는 분들이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방 애벌레랑 구분되는 게 이제 마치 오토바이 헬멧을 썼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 약간 좀 헬멧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요런 머리를 하고 있으면 이제 잎벌 유충일 경우가 굉장히 좀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찔레뿐만 아니라 장미에도 종종 나타나는. 근데 만약에 이제 집에서 장미를 키우시는데 요 유충들이 몇 마리가 있는데 요거를 안 잡고 있다 보면 아마 잎이 하나도 없이 다 네, 잎을 다 갉아먹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미나 찔레에 좀 큰 피해를 주는 그런 곤충이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그 머리 부분이 검은색이다가 연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제 머리 색깔이 황색으로 변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매화나무인데요. 매화나무에는 이제 복숭아 유리나방이라고 하는 이런 나방이 발생을 하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저번에 이제 유리나방 한번 말씀드렸듯이 벌의 모양을 하고 있죠. 저렇게 벌을 닮은 형태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유리나방 종류인데요. 보통 나무 숲이 아래쪽에서 이제 나무를 형성층 부분을 이제 갉아먹으면서 생활을 하는데요. 생활을 하고 이제 배설물을 그 숲이 바깥쪽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숲이 바깥쪽에 이제 배설물이거나 나무 수액들이 이제 바닥으로 흘러나오면 이런 복숭아 유리나방이 안에서 이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그런 거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벌의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게 생긴 그런 나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화나무뿐만 아니라 그 벚나무나 이런 데도 피해를 많이 입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서 이제 페로몬 트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벚나무 주변에 간혹 가다가 이제 매달아서 요거를 방지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해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매실 애기 입마리 나방이라고 하는 곤충이 있는데요. 일단 입마리 나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잎을 말고 피해를 끼치는 나방이라서 이제 입마리 나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유충이 이렇게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잎을 이렇게 약간 말아서 이제 그런 실 같은 거를 토해내 가지고 거기를 고정을 시키거든요. 마른 부분을. 그래서 고정을 시키고 그 안에서 이제 잎을 갉아먹는 그런 곤충이 되겠고요. 이런 행동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고 먹이를 먹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입마리 나방 종류 중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약간 이제 날개를 접었을 때 형태가 종 모양을 닮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종 모양의 형태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종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입마리 나방이 많고, 그리고 약간 이제 회갈색을 띤 그런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게 매실 애기 입마리 나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마리 나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잎을 많은 그런 나방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벚나무가 되겠습니다.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복숭아 유리나방이나 이런 종류도 피해를 입히고요. 그 외에 이제 벚나무 모시나방이라는 나방이 있는데, 이 나방은 사실 해충이기는 하지만, 네, 성충의 형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런 곤충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나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시옷이라고 하듯이, 네, 모시자가 붙은 곤충들이 약간 저런 날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 나방도 있고 모시 나비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붉은 점 모시나비라고 해서 이제 그런 나비 같은 경우에는 저런 나방에 빨간색 점무늬가 있어서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나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렇게 모시 날개를 가지고 있는 나방 종류고요. 벚나무 모시나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유충 사진인데요. 약간 조금, 네, 가느다란 털이 있고 노란색에 이제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심액이라는 건 이제 날개에 이제 맥이 있는 걸 심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연이나 이런 데 보면 연에는 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날개에 이제 검은색으로 마치 연의 살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심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심액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곤충들이 날개가 쉽게 찢어지지 않고 이제 지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심액이 발달한 곤충일수록 이제 비행을 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많다고, 네, 항상 잘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 다음은 벚나무에 발생하는 복숭아 혹 진딧물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 진딧물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유명한 해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복숭아, 매실, 잣두나무 이런 데 발생을 해서 이제 피해를 입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그 약충이 한 가지 색깔이 아니고 약간 붉은 종류가 나오기도 하고 저렇게 녹색을 띠는 종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색깔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복숭아 혹진드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알아두면 좋을 곤충을 몇 가지를 넣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게 개미인지 노린재인지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개미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렇게 개미랑 똑같은 모습을 해서 이제 천적으로부터 몸을 피하다가 이제 점점 자라날수록 이제 노린재 형태로 바뀌는 이게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고요. 가장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뒷다리 퇴절 부분에 약간 톱과 같이 이제 가시가 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런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톱다리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래서 이름을 정리해 보자면 톱다리를 가진 개미를 닮은 허리 노린재라고 해서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가 되겠습니다. 네, 허리 노린재는 이제 허리 노린재과를 허리 노린재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개미를 닮은 톱다리를 가진 허리 노린재라서 이게 이제 야외에서 채집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시면, 네, 해설을 하시기엔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추 흰나비랑 대만 흰나비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채집을 하다 보면 이게 배추 흰납인지 대만 흰납인지 간혹가다 헷갈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렇게 앞날개와 뒷날개 부분을 보시면은 조금 쉽게 구별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날개 끝을 보면 무늬가 이제 큰 무늬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배추 흰납이고요. 그 외에 약간 삼각형을 띠는 무늬가 몇 개 더 있을 경우에는 이제 대만 흰나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뒷날개에 저렇게 검은색으로 무늬가 좀 더 있으면 대만 흰나비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기주도 같고 나오는 시기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채집을 하시게 되면은 두 가지가 다 잡힐 겁니다. 물론 대만 흰나비가 조금 더 이제 적은 수가 나오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아시면,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줄 흰나비가 되겠는데요. 큰 줄 흰나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이제 채집을 해서 이렇게 만지다 보면 수컷 같은 경우에는 약간 레몬 비슷한 그런 향기를 맡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발향린이라고 해서 그 날개에 있는 그런 그 향을 내는 그런 비늘이 일부 이제 몇 개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컷만이 이렇게 향기를 배출하는데 채집을 하시다 보면 갑자기 이제 나비를 잡았는데 뭔가 레몬 비슷한 향기가 난다. 그러면 이 큰 줄 흰나비 수컷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향기를 내는 게 큰 줄 흰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부 이런 이제 큰 줄 흰나비나 이런 나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번 교미를 하고 나면 이제 다른 수컷이랑 교미를 못하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비 중에서 모시나비라고 하는 나비 같은 경우에는 수컷이 짝짓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암컷의 배 끝에다가 뭔가 이제 뭘 붙이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곤충학자들이 얘기를 하기에 일종의 이제 정조대 개념으로 그렇게 붙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컷과 짝짓기를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붙이는 그런 나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는 제가 질문 나왔던 것들을 좀 모아서 이제 슬라이드를 한번 넣어봤거든요. 이게 질문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이것만 해도 답변드리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몇 가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봉서산에서 곤충을 그러니까 생태 조사를 할 때 뭐 꼭 들어가야 될 곤충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아직 봉서산을 안 가봐가지고 어떤 나무가 있고 어떤 곤충이 나올지 지금 네, 제가 좀 감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나무가 있고 어떤 상황이고 요거를 네, 한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곤충 사진을 찍을 때 노하우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잘 찍는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노하우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알려진 것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일단 곤충을 찍으실 때는 보통 이제 마크로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마크로 렌즈는 이제 여러 종류들이 있고요. 먼저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50mm 마크로 렌즈가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는 이제 100mm에서 90mm부터 105mm 이런 마크로 렌즈가 있고 그 밑에는 뭐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180mm가 있는데 180에서 보통 200mm 마크로 렌즈들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뭐 30mm 마크로 렌즈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곤충을 찍을 때는 이렇게 많이 쓰는 렌즈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곤충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초점거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작업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곤충의 종류에 따라서 가까이 가서도 찍을 수 있는 곤충이 있고 아니면 나비라든지 이렇게 가까이 갖게 되면은 날아가 버리는 그런 곤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곤충을 찍을지를 먼저 이제 염두에 두고 사진을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뭐 움직이지 않는 곤충을 찍겠다고 하시면 이제 50mm나 100mm 마크로 렌즈를 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잘 움직이거나 좀 멀리서 찍어야만 가능한 그런 곤충들은 이제 180 마크로나 200 마크로 렌즈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크로 렌즈를 사용할 때 뭐 일종의 팁이라고 하자면 만약에 고르실 경우에는 이제 이 사진 밑에 보면 F 값이 있거든요. F 값이 뭐 32도 있고 뭐 45도 있고 이렇게 F 값이 정해져 있는데 F 값이 높은 렌즈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보통 뭐 아웃포커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인포커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곤충 사진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아야 되는 사진이다 보니까 조리개를 최대한 이렇게 조여서 찍어야 좀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 값이, 그러니까 조리개 값이 높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숫자가 크면 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높은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 2로 가면은 최대 개방이 돼가지고 곤충 사진을 찍을 때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조여줘야 되기 때문에 F값이 큰 거를 선택합니다. 네, 풍경 사진이나 뭐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뭐 F1.4라든지 뭐 1.2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지만 곤충 사진은 거꾸로 조여서 찍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접사링인데요. 조금이라도 더 크게 찍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접사링입니다. 그래서 이 접사링을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크게 찍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접사링을 장착을 하게 되면 좀 더 튀어나오게 돼서 아무래도 이제 많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접사링을 쓸 때 이게 뭐 여러 개 공식도 있고 배율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시게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50mm 마크로 렌즈에서 접사링을 사용할 때가 가장 네, 좋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배율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뭐 100mm 마크로 렌즈나 뭐 180mm 마크로 렌즈에다가 네, 접사링을 끼우게 되면 뭐 배율 차이도 크게 없고 너무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서 작업 거리가 이제 더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점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50 마크로 렌즈에 장착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리고 접사링을 이제 구매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접사링 같은 경우에는 오토 포커싱이 되는 게 있고 매뉴얼 포커싱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접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토 포커싱을 사용하시지 않고 매뉴얼로 찍으시기 때문에 뭘 선택하시든지 그냥 저렴한 거를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오토로 찍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저렴한 걸 구입하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곤충 사진을 찍을 때 거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그 플래시인데요. 보통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찍으실 때 뭐 많이들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플래시가 아무래도 그냥 플래시보다는 그 렌즈 앞쪽으로 장착이 되는 매크로 플래시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카메라 위쪽에 장착을 하기 때문에 조명이 아무리 강해도 원하는 부분으로 이제 조명이 갈지는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또 조명이 세기 때문에 가이드 넘버가 뭐 56이나 60까지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사진에 방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네, 매크로 플래시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다양한 매크로 플래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하기 조금 편한 걸 쓰시려고 하면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런 매크로 플래시를 사용하시면 뭐 선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쓰시기는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니콘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R1RC라고 하나요? 그 이제 굉장히 좋은 매크로 플래시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메이케라든지 뭐 이런 서브 브랜드들도 있고 그리고 아마 각 회사마다 네, 매크로 플래시가 한 종류 이상씩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호환되는 건 뭐 시그마나 이런 쪽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트윈 매크로 플래시가 가장 좋겠지만 그 외에 이제 원형도 네, 제가 써보니까 뭐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매크로 플래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접사를 하실 때 조금 더 좋은 사진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사를 하실 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부분들이 몇 가지가요. 일단은 제가 이제 접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것 중 하나지만 보통 이제 자연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사진을 찍으실 때. 근데 접사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조리개를 최대한 조이고 찍어야 되는 사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 셔터 스피드를 부족하게 찍으면 네, 사진이 흔들리거나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사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리개를 조이고
셔터 스피드로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플래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광으로는 접사를 찍을 수도 있지만 네, 찍어도 굉장히 이제 어둡게 찍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플래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접사 사진을 찍을 때 거의 네, 접사 사진은 플래시로 찍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뒤에 잠깐 네,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팁들을 모아봤는데요. 촬영 시 이제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셔터 스피드를 높이고 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줄이기에는 이제 줄여서 찍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곤충 사진을 찍을 때 최대한 가까이 가서 딱 한 장을 찍는 게 아니고 조금 이동해서 한 장 찍고 조금 이동해서 한 장 찍고 이렇게 사진을 찍다 보면은 이제 놓쳐서 못 찍는 거를 이제 피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곤충이 자주 모이는 곳에서 찍으면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무래도 이제 꽃에 모여드는 나비라든지 아니면 꽃에 모여드는 다른 곤충들을 찍으실 때는 네, 미리 꽃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날아오면 찍으시면 조금 더 이제 먹이를 먹을 때는 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찍기가 좀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초점을 맞추실 때는 등이나 다른 부분에 맞추시는 게 아니라 보통 머리나 눈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은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조리개를 조이고 사진을 찍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부분에 맞추시면은 그 나머지 부분도 어느 정도 초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시 이제 추가 조명이 있으면 조금 편리한데요. 요거는 사실 필드에서 이렇게 찍기는 조금 힘들지만 이제 움직임이 적거나 이런 곤충을 찍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플래시를 준비를 해서 뭐 간접 조명을 쓰신다든지 이렇게 찍으면 좀 더 이제 좋은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네, 요거 마지막 네 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신만의 경험인데요. 지금 핸드폰 조명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저는 사실 핸드폰 조명으로 이렇게 잘 찍는 편은 아니지만 이게 다른 말로 이제 내공이라 그러죠. 내공이 높으신 분들은 핸드폰 사진으로도 거의 네, 카메라로 찍은 거와 비슷한 정도의 사진을 얻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많이 찍어 보시고 하시면은 네, 내공이 쌓일수록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에 집중을 하겠다.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네, 내공이 쌓이면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가성비 좋은 플래시를 물어보셨는데 이게 카메라 기종마다 지원하는 플래시가 조금씩 달라서요. 그 카메라 기종을 알아야 네,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접사를 찍으실 때 보통 카메라 종류가 이제 풀프레임이 있고 이제 크롭 바디가 있죠. 그래서 크롭 바디가 풀프레임보다는 접사에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진이 이제 크롭된 부분으로 찍히기 때문에 접사에 좀 더 유리하시기 때문에 풀프레임보다는 네, 크롭 바디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캐논 이오스 RPM 혹시 미러리스인가요? 미러리스는 네, 제가 안 써봐서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다음 시간에 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메이케나 이런 쪽에서 이제 미러리스용으로 플래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캐논의 이제 24EX인가요? 이제 트윈 매크로 플래시가 있는데 이게 미러리스를 지원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풀프레임도 워낙에 요즘은 화소수가 높기 때문에 뭐 뭘로 찍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기왕에 이제 접사를 선택하실 때는 미러리스가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겠어요? 제가 사진을 잘 못 찍는데 네, 장비 모으는 건 좀 좋아해서 네,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접사를 위해서는 딴 거보다는 플래시에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지금 그 PPT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이게 니콘 카메라에 있는 R1RC 트윈 매크로 플래시인데요. 근데 말이 트윈이지 여기다가 몇 개를 더 사서 달아가지고 이제 마치 해바라기처럼 저렇게 만들었는데, 저렇게 만들었으면 조명면에 있어서는 네, 이거를 따라올 게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곤충 분류 표를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PPT로 만들려다가 너무 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아예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네,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찍은 거다 보니까 이게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따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글씨 보이시나요? 네, 이게 저희 지도 교수님인 조수홍 교수님이 직접 만드신 거고요. 보시면 이제 곤충강부터 시작해서 돌좀부터 이제 모든 목이 다 들어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없거나 혹은 이제 필드에서 잘 안 보인 것들을 이제 몇 가지를 뺐거든요. 근데 여기는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분류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망시상목이라고 써놨죠. 이게 아직도 뭐 어떤 분은 난연목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망시상목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그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사막이라든지 바퀴라든지 흰개미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노토페라라고 해서, 이건 저도 학부 때나 석사 때는 뭐 없었던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대벌레 부치 암흑과 뭐 귀뚜라미 부치 암흑,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복잡한, 아직까지도 네, 좀 혼동되는 그런 분류군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크게 나누면 노린재 집합군, 그리고 이제 내시 상목, 이렇게도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2013년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요거를 따라가시면 그래도 최신화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 표에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켜고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팅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곤충 강에 그러면 네네. 망시상목, 노린재 집합군, 내시상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요거를 이제 다른 분류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안 들어있는데요. 이거를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노린재 집합군, 내시 상목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도페리고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도 실제로 쓰는 용어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옛날 걸로 보면 하나로 돼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복잡하시다고 하면은 이 노린재 집합군과 내시 상목을 그냥 하나의 표에 집어넣어서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노린재 집합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노린재 집합군이라고 를 빼고 그냥 바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분류표가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뭐 공용화된 그런 표가 있으면 그거를 쓰겠지만, 아무래도 좀 이제 어떤 나라는 좀 옛날 분류군을 그대로 쓰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좀 최신화된 걸 쓰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용어가 통일되지는 않았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날도레랑 나비가 있잖아요. 이 날도레랑 나비를 하나로 묶어서 또 이제 하나의 상목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분류 학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신시하강과 망시상목이 같은 게 아니고요. 망시상목과 난연목이 같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신시하강이라는 거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고시류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고시류는 이제 날개를 뒤로 접어서 배를 가릴 수 없는 그런 애들이 고시류였고요. 신시하강이라고 하는 애들은 전부 이제 날개를 접어서 배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신시하강이 되겠습니다. 네, 좀 복잡하죠. 네. 네, 맞습니다. 책마다 구분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배울 때는 굉장히 옛날 책을 가지고 해서 네, 없었던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제가 도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저거가 혹시 좀 적어주시겠어요? 제가 도래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래는. 네, 제가 찾지 못할 경우에는 네, 물어봐서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도래, 강도래 아마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익충 5가지와 대표적인 해충 5가지를 넣어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주관적으로 뽑은 거라서 이거 말고도 대표적인 익충이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네, 이런 것들을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이 대표가 될 수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네, 이런 것들을 넣어봤습니다. 일단 먼저 무당벌레가 있는데요. 무당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 해충인 진딧물을 굉장히 잘 잡아먹는 그런 천적곤충이라서 넣어봤고요. 그런데 이제 무당벌레 중에서도 모든 무당벌레가 이렇게 진딧물을 먹는 건 아니고요. 어떤 무당벌레는 뭐 깍지벌레를 먹기도 하고 어떤 무당벌레는 이제 거의 배신을 해서 식물을 먹는 무당벌레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28점박이 무당벌레나 이런 애들은 이제 가지나 이런 데 붙어서 식물을 먹는 그런 무당벌레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칠성무당, 여기 사진에 있는 칠성무당벌레나 이런 곤충들은 이제 진딧물을 잘 잡아먹는 그런 천적곤충이라서 넣어봤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네, 사실 제 전공이 풀잠자리라서 주관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풀잠자리도 마찬가지로 천적곤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딧물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데 예전에 이제 천적 회사에서 판매를 했던 이런 어리줄풀잠자리나 이런 종류는 진딧물뿐만 아니라 뭐 나방이라든지 깍지벌레라든지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는 그런 천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주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잘 쓰면 이제 굉장히 유용한 천적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풀잠자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똥구리인데요. 소똥구리는 사실 지금 네, 국내에서는 거의 절멸했다고 판단을 해서 몽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개체를 불리고 있는 그런 곤충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소나 이런 것들을 방목을 하지 않고 그 집단 사육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똥구리가 절멸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똥구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분해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큰 그런 사례가 없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서 원래 호주에 없던 그런 이제 소들을 대량으로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똥 때문에 처리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이 소똥구리를 도입함으로써 네,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이 된 그런 유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소똥구리도 대표적인 익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워낙에 잘 아시는 곤충인 네, 꿀벌을 넣어봤고요. 꿀벌은 사실 꿀벌이랑 이제 뒤형벌이랑 뭘 넣을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꿀벌은 뭐 꽃의 수분에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사람에게 이제 꿀을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꿀벌을 넣었고요. 뒤형벌이라고 하는 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 재배나 뭐 토마토라든지 실내에서 식물을 생산을 할 때 꽃가루를 옮겨주는 그런 수분 역할, 그 매개자 역할을 하는데
요게 과거에는 그 D형벌 한 박스가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면 50만 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 D형벌을 품종을 개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10만 원 미만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대신에 그런 그 꽃들을 그 수분해주는 그런 매개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꿀벌과 D형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미국 아메리카 동해등해를 넣어봤는데요. 요거는 앞서 한번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쓰레기 처리용으로 사용이 되는 곤충이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을 분해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곤충이라서 익중에 넣어봤습니다. 네, 정확하게 6에서 7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해충 이제 5가지를 넣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깍지벌레고요. 깍지벌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키우는 식물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아메리카 동해 등해가 되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동해 등해고요. 네. 아니면 이제 미국 동해 등해라고도 합니다. 네. 위에 타이핑 쳐주신 게 맞고요. 네. 네. 대표적인 해충은 깍지벌레를 넣어봤고요. 이거는 이제 집에 이제 원예용으로 키우시는 그런 식물에도 낄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값비싼 난초를 키우시는데 요 깍지벌레가 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겠죠. 그래서 요 깍지벌레가 또 유명한 그런, 집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농업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해충이라서 깍지벌레를 넣어봤고요. 사실 깍지벌레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사실 이제 농업 쪽에서는 농약을 이제 좀 많이 뿌리잖아요. 해충을 잡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저 왁스나 이런 것들로 이제 몸을 덮고 있기 때문에 약을 뿌려도 그 약이 몸에 침투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에 잘 죽지 않는, 그래서 좀 문제인 해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깍지벌레를 첫 번째로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친구는 뭐 너무 잘 아실 거라, 사람을 죽이는 동물 1위, 바로 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일본내염이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파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런 열대지방이나 이런 데 갈 경우 뭐 황열이라든지 댕기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래서 모기를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는 이제 진딧물인데요. 진딧물도 굉장히 유명한 농업 해충이죠. 그래서 진딧물 같은 경우, 사실 진딧물은 이제 방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한 반은 줄어든다. 그렇게 이제 생존력이 강한 해충은 아니지만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해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이제 미국 선녀벌레인데요. 요거는 이제 2009년 이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문제를 주고 있는 해충이고요. 요 미국 선녀벌레 같은 경우도 이제 농업이나 아니면 이제 공원이나 어디든지 볼 수 있는 이런 해충이 되겠습니다. 이 미국 선녀벌레 같은 경우도 이제 왁스 같은 걸로 몸을 이제 덮고 있고요. 그리고 비행이나 이제 점프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약을 뿌리거나 하면은 뛰어서 멀리 도망가 버려서 방제가 매우 힘든 그런 곤충이 되겠고요. 이 미국 선녀벌레와 더불어 갈색날개 매미충이라고 하는 요 매미충도 미국 선녀벌레만큼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해충이 되겠습니다. 거의 지금 뭐 문제 해충 넘버 1, 2를 뽑으면 미국 선녀벌레랑 갈색날개 매미충이 들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벼룩인데요. 벼룩은 사실 평소에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과거에 이제 흑사병의 원인이 됐던 그런 해충이라서 넣어봤습니다.
지금도 이제 물론 벼룩을 쉽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쥐나 이런 데 이제 많이 쥐벼룩이 붙어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 옆 실험실에서 이 위생해충 관련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쥐를 실제로 야생에서 잡아서 그 쥐에 있는 해충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쥐벼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시 되면은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제 흑사병이 한번 퍼졌었잖아요. 그렇게 다시 한번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네, 그런 해충이라서 넣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답변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많이 식량 자원으로 활용될 곤충을 물어보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곤충이 뜰지 뭐 이렇게 미리 예측하기는 좀 힘들지만 일단 기존에 상용화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그 두 가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갈색 거저리인데요. 갈색 거저리보다는 아마 밀웜이 조금 더 이제 많이 들어보신 표현일 텐데요. 이 갈색 거저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식용곤충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나 이런 정부에서도 이 갈색 거저리도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가 된 그런 곤충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농민들이 생산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굉장히 많이 써왔기 때문에 이거를 제형화하기도 이제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 애벌레 자체를 그냥 동결 건조를 해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서는 요것들을 이제 잘게 가루로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 때 같이 넣어 먹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럼 가루로 넣은 그 두 번째 사진처럼 파스타라든지 이런 데서 넣어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이제 만두인데요. 미럼 만두라고 있길래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미럼 가루를 넣은 만두인데요. 사실 이렇게 만든 파스타나 이렇게 만든 만두는 그냥 먹어봤을 때 이게 미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맛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곤충의 그런 그 단백질이라든지 다양한 영양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다른 음식에 첨가해서 먹는 게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귀뚜라미인데요. 귀뚜라미 같은 경우도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미럼보다는 이제 귀뚜라미가 조직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덜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다리들을 떼어내고 갈면은 훨씬 더 잘 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갈아서 이렇게 파스타 면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바에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제품 개발이 계속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다리를 떼고 튀겨서 먹는다든지 뭐 초콜릿 위에 얹어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네, 이것 또한 가루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네, 좀 미관상이나 뭐 이미지상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요거 말고 또 식용곤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것 중에 그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주요 진딧물을 해종에서 내종, 그리고 진딧물 종의 구분법, 진딧물의 생활사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주요 진딧물은 넣었고요. 진딧물 종의 구분법에 대해서는 네, 밑에 슬라이드를 보면서 네, 핑계 아닌 핑계를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딧물을 동정한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일단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아래에 있듯이 슬라이드 표본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네, 이제 약품 처리를 하고 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전부 빼내고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로 이제 고정을 시키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각각의 그 캐릭터들을 분석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 끝에 있는 이렇게 길게 돼 있는 요 뿔관. 요게 이제 뿔관이 되겠고요. 요 뿔관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요. 이 배 끝에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더듬이의 마디라든지, 뭐 이렇게 입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분석을 해서 표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그 진딧물을 전공한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뭐 이게 캐릭터가 이거고 하기에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잠시만 이거 손 모양을 어떻게 바꾸죠? 네. 지우개라서. 네. 잠시만요. 네, 잠시. 네, 잠시만요. 네. 그냥 일단 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진딧물 동정 같은 경우에 이제 분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동정을 해야 돼서 정확한 동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슬라이드 표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중동정을 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가장 문제시되는 그 진딧물 중 하나가 이제 복숭아혹 진딧물인데요. 복숭아혹 진딧물은 이제 배추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해충 중에 하나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빨간색 채색이나 아니면 녹색 채색을 하는 이런 진딧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기주에 뭐가 많이 나오는지를 기억을 해두시면 이게 배추에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복숭아혹 진딧물, 아니면 뭐 오이에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목화진딧물, 이렇게 정도는 아실 수 있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동정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슬라이드 표본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아마 전문가에게 동정을 맡기셔야 정확한 종동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정확한 종동정을 하시는 분이 이제 군산대학교의 김효중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거의 뭐 진딧물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이제 의뢰를 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목화진딧물인데요. 목화진딧물은 이제 무궁화에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이제 기주 이동을 하는 그런 진딧물이 되겠고요. 사실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데가 이제 오이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이 농가의 주요 해충이 바로 이 목화진딧물이고요. 채색이 약간 노란색과 이제 검은색을 띠는 그런 채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복숭아 가루 진딧물이라고 해서 매실이나 복숭아에 많이 발생하는 이런 진딧물이 있고요. 특히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에 복숭아 잎 뒷면에 굉장히 이제 그 밀랍 같은 것들을 많이 붙여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번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가 불어나가지고 이제 잎이 말라 죽거나 피해를 입는,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게 바로 이 복숭아 가루 진딧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뿔관이 1개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제가 찾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진딧물은 이제 앞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뿔관이 2개인 진딧물이 많거든요. 근데 이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이 뿔관이 1개라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구분할 때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양배추 가루 진딧물인데요. 양배추 가루 진딧물 같은 경우도 배추나 무, 그리고 유채나 이런데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해충이고요. 양배추와 배추의 이제 주요 해충입니다. 그리고 이 양배추 가루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뿔관이 작고 이제 2개의 뿔관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가루 진딧물이라고 붙은 것들은 보통 이제 몸에 이제 이렇게 흰색 밀랍 같은 것들로 이제 많이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배추처럼 녹색을 띠고 흰색 가루가 덮여 있는 게 양배추나 배추에 발생할 경우에는 양배추 가루 진딧물이 가루 진딧물의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팝나무 진딧물인데요. 조팝나무 진딧물은 이제 조팝나무, 배나무, 사과나무를 주로 이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진딧물인데요. 사과나무의 주요 해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색은 이제 약간 녹황색 혹은 이렇게 진한 녹색을 이렇게 띠고 있고요. 뿔관이 두 개로 검은색이 이제 굉장히 길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것도 분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한 동정은 네, 슬라이드 표본을 만들어서 하는 게 이제 가장 정확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진딧물 중에 이제 기주 전환 진딧물의 생활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진딧물이 이제 생활사가 굉장히 복잡한 곤충 중에 하나고요. 먼저 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겨울 시기에는 성충이 없고 알로 이렇게 월동을 합니다. 알로 이렇게 월동을 하고 이 알로 월동할 때 붙어 있는 기주를 이제 월동 기주 또는 이제 겨울 기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에서는 이제 무궁화가 이제 대표적이겠죠. 목화진딧물의 경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화해서 나온 그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100% 암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컷만 나오는데 이 나온 암컷은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알일 경우는 이제 산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럴 경우는 이제 새끼를 낳기 때문에 산자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기 때문에 번식에 있어서는 훨씬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알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굉장히 성장을 빨리 하고 개체수가 매우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주를 어느 정도 이제 먹어치우고 나면 여기서 그 전까지는 이제 날개가 없었는데 갑자기 날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날개가 없는 진딧물을 이제 무시 또는 뭐 무시충, 무시형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날개가 생기면 이제 뭐 유시충, 유시형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없던 날개를 만들어서 다른 기주로 기주 이동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여름 기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기주로 이동을 해서 어떤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제 하면이라고 해서 그 여름잠을 자는 진딧물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계속 성장을 하는 그런 진딧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가 생겨서 기주 이동을 하고 이제 다른 기주를 가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가을철이 되면은 이제 얘네들은 월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을, 겨울 기주로 이동을 합니다. 또 날개가 생겨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동을 해서 갑자기 수컷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H가 수컷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수컷을 만들어서 수컷과 암컷이 짝짓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알이 또 이제 겨울을 나게 되는데 생활사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여기서 이제 학자들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산자를 할 때는 이제 거의 그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자기의 유전자를 그대로 복제를 하듯이 해서 숫자를 불리는 데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을 나고 이제 이듬해로 넘어갈 때는 아무래도 수컷을 만들어서 서로의 유전자를 섞으면 조금 더 이제 그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때는 또 수컷을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늘릴 때는 산자를 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겨울을 나거나 그런 이렇게 좋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짝짓기를 하고 겨울을 나는 그런 곤충이 진딧물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죠? 네. 번식도건이 안 좋으면 무식충이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기주 이동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시충이 돼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기주 이동을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게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날개를 만들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진딧물 아시나요? 그건 진딧물이 아니고 이게 쐐기나방 유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돌기 끝부분에 뾰족뾰족한 검은 가시 같은 것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쐐기나방 유충입니다. 무슨 쐐기나방인지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네, 쐐기나방류의 유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손으로 만지실 경우 굉장히 네, 아플 수가 있어서. 네. 근데 네? 기주는 이제 먹이 식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식물을 먹는 거의 기준은 먹이 식물이고요. 곤충을 잡아먹는 거의 기준은 곤충이 되겠습니다. 콩을 만든다는 건 산자 형태로 만든 건가요? 네, 산자 형태로 나오는데 이 중에 일부가 수컷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수컷을 만들었다가 뭐 안 만들었다가 그리고 날개도 없다가 만들기도 하는 그런 특이한 생활사를 가진 게 바로 이 진딧물이 되겠습니다. 수컷 없이 산자가 가능하네요. 네, 산자 자체는 암컷이 암컷을 낳는 거기 때문에 네, 암컷이 계속 암컷을 만들어서 그 암컷이 또 암컷을 낳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로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알을 낳거나 그러면 알 기간도 있고 알에서 이제 깨어나는 기간이 있지만 바로 새끼를 낳을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죠. 그것도 이 진딧물들의 이제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F에서 G로 갈 때 날개를 떨어뜨리는 걸까요? 라고. 무시형 암컷이요? 기주 이동을 하고 나서는 이제 산란형 암컷이라고 해서 그 이제 겨울 기주에서 알을 낳고 거의 다 죽거든요. 그래서 네, 기주로 이동을 하고 이제 여기서 산란형 암컷을 낳은 다음에 이 산란형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해서 알을 낳고는 이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는 이 알이 또 부화를 해가지고 네, 진딧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네, 굉장히 특이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진딧물이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알을 낳지 않고 바로 산자를 해서 새끼를 낳기 때문에 빨리 늘어나는 겁니다. 네. 네. 혹시 네, 진딧물 질문 주셨었는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해드렸는지 네. 아무래도 진딧물 동정은 제가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감히 네, 할 수가 없어서 육안으로는 어쨌든 보기 구분하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쬐끄만.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정이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떤 기주에 뭐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걸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전문적인 동정이 필요할 때는 이제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추세고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변화에 필요한 기관의 조사가 안 되었지요? 라고.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알에서 암컷. 알에서 암컷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표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것도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 안에서 이제 온도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하겠지만 그 이제 알에서 뭐 이렇게 암컷이 되고 요 기간도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곤충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곤충은 특히나 이제 발육 0점 온도라는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기간이 뭐 4일, 뭐 알기간이 뭐 그 알에서 뭐 1년까지가 며칠, 그리고 1년에서 2년까지가 며칠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요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기간이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기간이 좀 짧아지게 되고요.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육 0점 온도라는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온도에 따라서 이제 기간이 변화하는 이걸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나왔던 게 이제 멸종 위기종 곤충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멸종 위기 곤충 종 목록을
네,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받아 왔는데요. 이게 2009년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천연기념물을 빨간색으로 해놨고요. 나머지는 네, 목록, 지금 보시는 목록과 같습니다. 1급에는 뭐 장수하늘소, 두점박이 사슴벌레, 수염풍뎅이, 상제나비, 그리고 산골뚝나비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수하늘소는 워낙에 유명한 종이고 산골뚝나비는 제주도에서만 서식하는 그런 나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점박이 사슴벌레도 제주도 고유종으로 되어 있고 수염풍뎅이랑 상제나비는 이제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목록인데요. 뭐 장수하늘소야 이제 워낙에 유명한 곤충이다 보니까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장수하늘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멸종 위기종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덩치가 워낙에 크고 그 생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성장을 해야 되는데 환경이 바뀌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성장 기간이 긴 곤충은 치명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수하늘소가 지금 이제 멸종 위기종이고요. 그리고 장수하늘소는 생태 천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우거진 숲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숲이 점차 줄어들고 먹을 것들도 이제 부족하고 하니까 이제 좀 희귀해진 그런 하늘소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산골뚝나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념이 많이 다른데요. 사실 이 산골뚝나비가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에만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국의 북쪽이나 몽골 지역이나 이런 데도 산골뚝나비가 실제로 서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가 이제 천연기념물이 된 이유가 산골뚝나비 자체가 과거에 이제 따뜻했던 시기에 이게 약간 좀 추운 지역에서 잘 서식을 하는 그런 종이거든요. 그래서 추웠을 시기에 한반도 이제 이런 쪽에 다 분포를 하다가 이제 점점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점차 이제 위로 올라갔겠죠. 그런데 마침 그 한라산 인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고립돼 버린. 그래서 이제 희귀해진 그런 나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제주도에 있는 산골뚝나비와 그 외국에 있는 산골뚝나비를 실제로 이제 DNA를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점이 꽤나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DNA가 점점 달라지고 뭐 생활사가 달라지고 이제 생식기 부분이 이제 서로 이제 금이가 안 되게 되면은 뭐 제주도에 있는 산골뚝나비는 이제 뭐 제주 산골뚝나비라는 이제 신종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처 도망을 못 가고 한라산에 고립돼 버린 그런 나비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멸종위기 곤충 종목록 2급에 천연기념물인 이제 비단벌레도 포함이 되는데요. 비단벌레도 개체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조금 이제 물장군이라든지 이런 곤충들도 이제 그 늪지나 이런 데서 곤충 중에 이제 최상위 포식자인데 아무래도 그런 습지나 이런 데 이제 뭐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줄어든 추세고요. 그 외에도 뭐 소똥구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고요. 멸종위기 좀 2급에서 조금 애매한 곤충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중에 보시면 울도하늘소라고 있거든요. 울도하늘소가 옛날에는 그 울릉도 지역에 있는 종이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울도하늘소가 울릉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도하늘소가 멸종 위기인지는 뭐 한 번 더 평가가 필요한 그런 곤충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이제 개체수가 좀 줄어서 그래서 멸종 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려집게벌레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산지나 이런 데 서식하는 종이라서 이것도 조금 더 조사나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수하늘소를 나는 불켜놓으면 비닐하우스 안으로 같은 날아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날아들어서 이게 실제 장수 하늘소가 확인이 되시면 아마 9시 뉴스에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수 하늘소와 비슷하게 생긴 종류도 많지만 진짜 장수 하늘소는 사체가 발견돼도 9시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실제로 그렇게 발견이 된다고 하시면 꼭 사진을 찍어서
네,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 9시 뉴스에서 와서 인터뷰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선에서가 나오면. 네. 그리고 실천 방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뭐 생태나 이런 쪽의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일단 주변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 토착종이라든지 그러니까 리스트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이 이제 주변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쌍꼬리 부전납이라든지 뭐 이런 종들은 뭐 의외의 지역에서도 나올 수 있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게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중요성을 널리 알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항상 서식지 파괴로 인해서 이 멸종위기 종들이 생겨나듯이 서식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알릴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하되 이제 뭐 아이들에게 먼저 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에 대해서 가르치고 가급적이면 이제 부모님과 같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블리츠라든지 이렇게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이런 행사 때 만약에 이런 멸종위기종이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부각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이제 뭐 가능하다면 시군 관계자가 같이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관계자 중에서 특히나 뭐 시의원이라든지 뭐 도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뭐 이제 이분들은 이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사 때 이런 분들이 오셔서 뭐 시민들이 이제 즐거워하시고 이거 중요성이 이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할 때 이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인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냥 이게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뭐 전문가도 같이 있고 시민들도 같이 있고 이런 시군 관계자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뭐 정책적으로나 뭐 다양한 분야 면에 있어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제 생각이었고요.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실천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의원분들을 설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곤충과 기주식물과의 관계에 관련된 이제 재미난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게 재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로몬이라는 게 물질을 생성한 생물에게 유익한 효과를 주는 물질을 알로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곤충이 이 물질을 생성했을 때 그 곤충에게 유익한 효과를 주면 알로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카이로몬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을 생성했을 때 그 자신보다는 다른 생물에게 유익한 효과를 미치는 물질은 이제 카이로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해충이 되겠는데요. 잎을 갉아먹는 곤충이거나 아니면 잎에 이제 즙액을 빨아먹는 이런 해충들이 있는데요. 이런 해충들이 이제 발생시키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로 인해서 여기 먹을 게 더 많기 때문에 너희들도 와라 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알로몬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식물이 공격을 당하다 보면은 식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식물 입장에서 이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천적곤충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또 내는 화학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물질들을 감지를 하게 되면 이 곤충의 천적이 되는 뭐 무당벌레라든지 벌들이 이 냄새를 맡고 날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해충들이 내는 물질에 유인돼서 또 천적들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곤충과 식물 간에는 서로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화학 물질을 내서 어떨 때는 이제 천적들이 유인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해충들이 유인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에 얽힌 이제 사례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따로 그림이나 이런 게 쓸만한 게 없어서 그냥 구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아마 네이처인지 사이언스인지 어느 저널에 실렸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일단 어떤 실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험 중에서 일정 구간 중에서 일부분에 해충이 발생했습니다. 그 해충이 이제 그 담배가루였고요. 이 해충이 발생을 했는데 이 과학자가 구역을 나눠 놓은 것에 대해서 이 해충이 발생한 지역 이외의 다른 데 구역에 있는 인접한 식물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해충도 이제 그 식물을 먹었을 때 맛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충에게 공격을 받은 식물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식물들도 맛이 없는 물질들을 발생을 시켰고요. 한마디로 이 식물이 보낸 그런 화학 물질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식물들도 영향을 받아서 맛이 없게끔 그렇게 변한 거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해충에 의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해충뿐만이 아닌 병원, 미생물에 대한 저항성이나 이런 것도 이 실험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2배 내지는 3배 정도 더 저항성이 증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물이 다른 해충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면 다양한 화학 물질들을 이제 발생을 시키는데 그 발생한 거에 의해서 곤충에 대한 저항성도 증가를 하고 그리고 다른 미생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저항성도 같이 증가를 하는 이런 실험 결과가 이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과연 이 식물이 발생하는 요 물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해충이나 병이 발생될 시기에 그 물질을 뿌려주게 되면 이제 식물이 스스로 이제 저항성을 올려서 피해를 덜 입게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재미가 있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식물과 다양한 곤충들과의 화학물질로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그 곰팡이랑 식물이랑 관계가 또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거는 시간 관계상 어떻게 시간이 남으면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게 재미가 없었으면 아마 그것도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아마 이게 반딧불이가 끝일 것 같은데요. 반딧불이 키우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방법과 팁을 물어보셨는데 이게 반딧불이를 실제 집에서 키우시기에는 제가 답변 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자료를 드려야 아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지라든지 아니면 계곡 근처에 있는 산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빛을 내는 반딧불이는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충시기에 물에서 사는 애반딧불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유충시기에 그 육지에서 서식을 하는 운문산 반딧불이랑 늪반딧불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애반딧불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이 암컷과 수컷을 이제 채집을 하시게 되면 그거를 이제 녹색 부직포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그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이렇게 생긴 여기 이제 부직포라고 많이 얘기를 하던데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녹색깔의 이제 부직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부직포를 이제 이렇게 접시라든지 통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넣고 약간 이제 환기는 되는 그런 메쉬가 있는 통이 좋겠고요. 그런 통에다가 넣고 이제 분무기로 이제 부직포를 약간 좀 이렇게 습도를 충분히 유지시켜 주시면 얘들이 짝짓기를 하고 수분이 충분히 묻어 있기 때문에 부직포에다 이제 산란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알 받는 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을 받은 다음에
유충을 사육하실 때는 이게 반딧불이 사육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는데요. 보통 충북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흔히 뭐 냉면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런 곳에다가 이제 사육을 많이 하거든요. 저기 밑에다가 모래나 이런 것들을 깔고 그 위에 자갈이라든지 뭐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고 나뭇잎보다는 이제 깨끗이 씻은 돌 같은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뭇잎을 가져오다 보면 거기에 뭐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나 뭐 미생물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기포 발생기가 꼭 필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기포 발생기가 있어야 이제 원활하게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포 발생기를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직포를 그 물에다가 이제 살짝 띄워 놓으시면 얘네들이 부화를 하면서 물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직포를 담글 때 다 담그는 것보다는 일부는 살짝 이렇게 띄워 놓고 일부는 살짝 끝부분만 물에다 닿게 이렇게 해두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화를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조 안에서 이제 사육을 수조나 그 수반에서 사육을 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먹이를 다슬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으깨서 주시거나 아니면 물달팽이라고 하는 생물이 있거든요. 그 물달팽이를 주시면은 얘네들을 이제 사냥해서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반딧불이나 이런 거 책이나 이런 데를 보면 다 그 다슬기를 먹는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슬기를 먹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일본에 가보면 이제 겐지 반딧불이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계곡이나 어느 정도 물살이 있는 강이나 이런 데서 종종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반딧불이,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애반딧불이는 뭐 늪지대나 아니면은 뭐 논가 근처에서 나오는데 논가 근처는 사실 다슬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슬기보다는 물달팽이나 이런 애들이 주 먹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물달팽이를 줬을 때 사냥을 굉장히 잘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은 다슬기 같은 경우에는 입구를 틀어막는 이런 껍질과 이렇게 입구를 막아주는 그런 이렇게 얇은 판 같은 게 있어서 완벽하게 숨을 수 있지만 물달팽이는 달팽이처럼 그렇게 이제 그 입구를 막을 수 있는 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딧불 입장에서는 물달팽이 사냥이 조금 더 쉽고요. 그리고 다슬기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그 폐각이 길게 돼 있어서 안까지 들어가서 먹기 힘든 반면에 물달팽이 같은 경우에 폐각이 깊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물달팽이를 먹으러 줬을 때는 남는 거 없이 내장까지 다 깔끔하게 먹는, 그렇게 이제 편하게 이제 먹이를 먹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물달팽이를 따로 키워서 물달팽이를 먹이로 주는 게 조금 더 이제 그 반딧불 입장에선 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슬기를 먹이로 주다 보면 꼭 이렇게 남거든요. 그럼 남으면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핀셋으로 빼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빼다 보면은 유충이 작을 경우에는 딸려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반딧불이 사육하시는 분들은 그 따로 빼낸 먹이를 넣는 수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흔들어서 이제 유충들을 뺀 다음에 이제 먹이를 버리는 그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물달팽이가 좀 낫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근데 보통 아마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다슬기가 구하기가 편해서 다슬기를 많이 쓰십니다. 그렇게 이제 유충을 사육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충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종령이 되게 되면은 종령이 이제 마지막 령기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령기가 되면은 다시 육지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육지로 올라올 때 여기 그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부직포가 있고 부직포 위에 그 황토를 깔아놓고 황토 위에 이끼를 이렇게 깔아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경사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잘 만든 건 아닌데 경사를 조금 더 완만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유충이 이 부직포 위를 기어 올라와서 이끼와 황토 사이로 이렇게 기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황토를 가지고 이제 그 토화라고 해서 흙으로 만든 고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번데기가 되고 나서 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성충으로 우화를 하는데요. 반딧불이 사육에서 가장 반딧불이가 많이 죽는 게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 반딧불이 입장에서 이제 몇 마리가 이제 육지로 기어 올라갈 때
보통 밤에 기어 올라가거든요. 밤에 기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빛을 내면서 올라갑니다. 그 빛을 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먼저 올라갈 테니까 너희들도 한번 따라오자. 이런 식으로 몇 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머지들도 이제 따라서 이제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 시기 때 죽는 애들도 많고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미처 못 올라오고 다시 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뭔가 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올 경우에는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반딧불이 종령을 한마디로 상륙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반딧불이 사육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사육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좀 고급 팁인데요. 그 반딧불이가 이제 상륙을 하기 전에 돌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좀 높게 물 바깥으로도 나올 수 있게 큰 돌을 넣어 놓으면은 반딧불이가 상륙하기에 앞서서 미리 예행 연습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반딧불이를 바로 떠서 흙으로 옮겨줍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성공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흙으로 옮겨주는데, 흙으로 옮겨줄 때도 그냥 옮겨주는 게 아니라 흙에다가 이제 격자 모양으로 미리 구멍을, 그러니까 홈을 파놓습니다. 홈을 파놓고 옮겨주고 난 다음에 그 위를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배양육을 사용하시는 분들 이끼나 이런 것보다는 뭐 다른 것들로 이렇게 덮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강제 상륙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강제 상륙을 키우면 조금 더 이제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번데기를 최대한 많이 만들면 이제 성공률이 높다고 기억을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반딧불이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애반딧불이가 발생을 하고, 그것들을 알을 받아서 이제 키우다 보면은 상륙은 보통 언제 하냐면은 그 해를 넘기고 이듬해 3월이나 4월쯤에 보통 상륙을 하거든요. 그래서 3월이나 4월쯤에 상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뭐 번데기 기간을 거치고 우화가 돼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이제 1년 주기로 이렇게 나타나고 없어지고를 하는 딱 1년 사이클로 거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1년을 조금 넘기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다른 반딧불이에 비해서는 거의 1년 만에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딧불이 축제를 하거나 반딧불이 뭐 행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반딧불이가 요 애반딧불이라서 보통 애반딧불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온도를 맞춰주시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키우신다고 하면은 그냥 자연적인 온도대로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키우면서 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기포 발생기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이 반딧불이를 키울 때 이제 어떤 반딧불이 한 마리가 그때 이제 12월 15일 조금 지날 때쯤에 갑자기 이제 영하 15도로 떨어지면서 수조에 있는 물이 다 얼어버렸어요. 일부 이제 밑에 부분을 제외하고. 근데 반딧불이 한 마리가 우연찮게 기포 발생기 때문에 몸이 떠가지고 수면 가까이에 왔는데 물이 얼어버려서 얼음 안에 갇혔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뭐 따로 뭐 처리를 해주진 않고 다음 이듬해 3월이 돼서 물이 녹을 때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만 했었거든요. 아, 쟤는 아마 죽었을 거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3월 달이 지나서 얼음이 녹으니까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서 움직여서 다시 돌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반딧불이가 이제 생명력이 좀 끈질긴, 그리고 이제 저온이 되면은 어느 정도 잘 버티는 그런 생물이라는 거를 그 경험을 통해서 네,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만 잘 맞으면은 집에서 키우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아마 먹이 주는 게 조금 힘들어서 네, 그거만 어떻게 해결이 되면
네. 그리고 사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왼쪽 부분이 이제 예전에 충북 농업기술원에 계셨던 이기열 박사님이란 분이 특허를 내가지고 만든 그 수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반딧불이를 키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다가 이제 접근을 한 건데, 이게 각도가 이 상륙 각도가 좀 높아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면은 네, 집에서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사육이 쉽지 않은 거는 네, 사실 이거 이게 긴꼬리 산누에 나방 아니면은 옥색 긴꼬리 산누에 나방 둘 중에 한 종일 거거든요. 그 두 종이 조금 비슷해서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얘는 아마 톱하늘소가 아닐까 싶거든요. 톡하늘소? 네, 이 종은 톱하늘소가 아닐까 싶은데 보통 톱하늘소가 약간 갈색형이 많아가지고 조금 애매하네요. 일단 하늘소 종류입니다. 네. 안개는 아무나 키워도 괜찮냐고. 네, 반딧불이는 뭐 보호종이나 천연기념물이나 뭐 이런 종에는 아직 지정이 안 돼 있고요. 대신에 무주 설천면인가 그 일대는 그 지역이 천연기념물로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절대 채집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반딧불이가 이제 굉장히 희귀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제 생각에는 반딧불이를 보기 힘든 이유가 일단 요즘에 어딜 가도 다 가로등이 켜져 있고 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반딧불이를 그 면에서 이제 보기가 힘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딧불이는 빛 간섭이 일어나면은 좀 서로 교미를 하거나 그거 힘들기 때문에 빛이 없는 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반딧불이가 종에 따라서 나오는 시기도 다르고 종에 따라서 빛을 내는 시간도 다릅니다. 서로의 아마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할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딧불이가 어떤 서식지에 살고 그리고 어느 시기에 어느 시간대에 나오는지를 아시면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점은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또 있으신가요? 이거 나방 이름 다시 한번 그게 옥색 긴꼬리 산누의 나방이거나 아니면 긴꼬리 산누의 나방 둘 중에 한 종일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 뒤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봉사산 그 생태조사 할 때 이제 뭐,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봉사산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다음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드리지 못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최대한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채집과 표본 수업일 거고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네,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곰팡이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요? 네, 사실 곰팡이는 제 전공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학부 때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내용이 생각보다 재밌어가지고 기억을 하는 거라. 사실 곰팡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미생물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돌직구적인 이런 침투를 하는 그런 미생물이 되는데요. 보통 곰팡이는 이제 습도가 높아야 많이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의 잎에 이제 침투를 할 때 보통 물방울이 맺혀 있거나 이럴 경우에 뚫고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제 식물의 잎을 만지다 보면은 약간 좀 이제 매끈매끈한 부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왁스 부분이 이제 많이 왁스층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매끈매끈한 건데 이 왁스층이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물기나 이런 거를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왁스층에 있으면 그 곰팡이가 물리적으로 균사를 이용해서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제 뚫고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식물 입장에서는 이제 1차 저지선이 이제 뚫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물리전이 아니라 화학전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를 죽일 수 있는 물질들을 분비를 해서 곰팡이가 침입한 쪽으로 이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곰팡이는 그 물질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제 식물이 만드는 물질을 방어할 수 있는 물질을 또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치고받고 이제 하면서 점점 식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곰팡이가 보통 이제 식물에 기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곰팡이가 좀 유리할 수 있는데, 식물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침입을 당하게 되면 아포프토시스라고 하는 그 세포 자살 현상이라는 것들을 일으키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렇게 살인자가 뭐 사람을 죽이러 오면은 그 살인자를 처치를 하기 힘들면 일단 가두기라도 하면은 일단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것처럼 곰팡이가 식물로 침입을 해서 더 이상 이제 퍼지지 못하게 곰팡이가 들어온 세포 일부분을 이제 한마디로 세포가 자살을 해서 코르크화 시킵니다. 그래서 코르크처럼 이제 약간 좀 딱딱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못 들어오게끔 막아버리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격리돼서 잎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식물 중에 가끔씩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잎이 있으면 그 중에 몇 %는 그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입을 해온 부분을 격리를 시켜서 떨어뜨린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이제 곰팡이와 식물과 이제 공성전을 벌이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뚫고 들어오게 되면 이제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이제 서로 화학전을 벌이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 부분을 격리를 시켜서 따로 버려버리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다른 그러니까 곰팡이가 너무 많이 퍼진다. 그러면 아니면 잎 자체를 뜯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잎 자체를 끝부분을 이제 물이 통하지 않게끔 막아버려서 잎을 떨어뜨려서 방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은 모르겠지만 식물과 그런 곰팡이 사이에 매우 치열한 그런 생존을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뭐 생략을 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네. 충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벌레 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곤충이 식물의 이제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약간 좀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바로 충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충형 같은 거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알을 낳으면 한마디로 이제 케이크로 만들어진 집 안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호르몬을 조절해서 이제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런 것도 이제 곤충이 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형은 딱지 개념이랑은 조금은 다르고요. 그 식물의 입장에서 이제 딱지랑 비슷한 거는 보통 유압 조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간혹 가다 보시게 되면 나무에 뭐 철사라든지 이런 게 감겨 있거나 아니면 나무가 이제 철조망 근처에서 자라는 나무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철조망과 이제 합쳐져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식물은 이제 상처를 입거나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유압 조직을 만드는 그런 물질들이 나와서 그 부분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 부분이 이제 비대해지고 이제 커져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간혹 가다가 좀 안쓰러운 게 철사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나무를 감아 놓게 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나무에 이제 형성층이 막혀가지고 나무가 죽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유압 조직 때문에 간혹 가다가 그렇게 식물이 죽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랑 식물 사이에 코르크화 하는 게 딱지랑 비슷한가 해서. 아, 네. 그 면에서는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형은 곤충의 생긴. 네. 곤충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지 식물이 자체적으로 이제 곤충 편화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곤충과 식물의 생존 전략 중에 어떤 경우는 그게 대나무랑 비슷한 나무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는 아니고요. 그 안에 속이 이제 굉장히 비어 있고 그 비어 있는 공간마다 서로 이제 구멍이 뚫려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 개미가 그 안에서 머물면서 한마디로 이제 식물이 이제 개미한테 방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을 제공을 하고 대신에 그 식물을 먹는 해충이나 이런 것들을 개미가 쫓아냅니다. 그렇게 이제 공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항상 이제 식물이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게 곤충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네,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받고 질문 있어요. 네, 그 조류들은 네, 암수랑 수컷 중에 수컷이 더 화려하잖아요. 그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곤충들도 이제 암수가 그런 식으로 뭔가 화려하게 네. 아무래도 그 딱정벌레 중에서 그 사슴벌레라든지 장수풍뎅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암컷은 굉장히 수수하게 생긴 반면에 수컷들은 이제 뭐 뿔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다거나 아니면 턱이 잘 발달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것들은 이제 뭐 암컷을 유혹한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수컷끼리 경쟁을 벌여서 가장 강한 수컷이 이제 암컷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뭐 다르게 생겼거나 그런 건 없어요. 특별히 다르게 새들은 완전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네, 보통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런 특징적인 구조물이 있거나 그런 것들도 있고요. 완전히 다르게 생긴 경우는 이제 뭐 무늬가 화려하다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공통유가 있냐고 물으셨고 얼마 전 참나무산 루에 나방 구출 좋아하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제가 참나무 산뇌나방을 좀 조사를 해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공동육아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곤충들은 공동육아를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여왕 개미나 뭐 여왕 흰개미나 이런 애들이 이제 알을 낳으면 그것들을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키우는. 근데 어차피 그거는 한 가족에서 이루어진 거라서 공동육아라고 하면은 이것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생태 부분은 제가 찾아보지 않으면 답변을 드리기 좀 힘든 분야라. 그러면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말 질문하실 거 있으시진 않으시죠? 있으신가요, 선생님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강사님은 박수로 이렇게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 수업도 줌으로 진행이 되고요. 실습은 생략하고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PPT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슴벌레죠. 사슴벌레를 사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꽃마실 책 쓰신 선생님들만 그리고 업성저수지 생태도감 3권씩 더 드리기로 결정을 해서 그 3권과 곤충 받으러 오실 수 있는 시간에 받으러 오시면 다음 주에 어쨌든 수업 들으시면서 각자 하셔도 되고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해보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그럼 일단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떻게 할까요? 네, 회의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들? 제가 아직 카톡방은 안 만들었고요. 이제 들꽃마실 톡방에 있는 선생님들, 이제 유령 회원님들을 다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3분 정도가 활동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답변을 주셔서 그분들 중심으로 카톡방을 오늘 중으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카톡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일단? 아니면은 지난번 사업 평가와 관련된 것들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 이야기를 좀 할까? 올해 사업 계획하고 아니요. 그러면 일단 카톡방을 만들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줌으로 회의를 날짜를 잡아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카톡으로 문자로 올려주셨어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 식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